그러니까 윤석열을 생각할 때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총선 직후 그 앞뒤로 해서 결국 계엄을 해야 되겠다고 거의 마음을 굳히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기 표현대로라면 보수 언론도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저것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KBS 사장 자기랑 같이 술친구 임명했어. 엄청 친했던 사람이야. 근데 KBS 가서 보니까 KBS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땐 KBS 어처구니 없이 보도를 했지만 윤석열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저거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쬐끄만 파우치를 임명한 거예요. KBS 보기에도 자기가 보는 시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믿었지만 조선일보 지난 총선 때 봐보세요. 윤석열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윤석열 끝났어 너. 이렇게 결론을 그 당시 이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조언조차 이 정도 최소한의 조언조차 안 듣는 대통령 끝났고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만족스러웠겠어요. 동아일보는 이미 돌아섰다는 거 아니까 그건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앙 동아 조선밖에 안 남았는데 종편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극우에 집착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보수까지 돌아서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진보 유튜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라고 하는 고립감이 더 많이 들었을 거고 유튜버들한테 극우 유튜버들을 한 주장에 더 경도돼가지고 더 기대다 보니까 더 극단으로 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극우 유튜버와 소위 말하는 진보 유튜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최근에 유명한 이제 유튜버 보수 유튜버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이번에 윤석열이 망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한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저한테 진단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보수 유튜버예요. 뭐 아시는 분일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게임에서 전혀 이길 수 없는 구도로 빠져드는구나. 그래서 꼭 질문을 드려야 할 것이 조선일보는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탄핵을 받아들입니까? 여전히 지금 탄핵은 인정하지 않지만 윤석열을 체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 톤이 계엄 선포 직후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윤석열은 거의 끝났다고 하는 투로 했단 말이에요. 사설이나 논조 같은 경우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달라진 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졌다고 하면 그건 좀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미 윤석열은 끝났어라고 하는 결론은 이미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러면 보수가 이대로 폭망할 수는 없잖아. 근데 보수가 폭망하는 거 막기 위한 방법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논리들을 계속 써가면서 보수가 주장하는 바에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일보가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 자신이 보수를 대표하는 매체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있겠지만 거기 더불어 하나 더 한다면 저는 그냥 상업지라고 생각해요. 조선일보는. 요즘 TV조선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극우 유튜버들한테 극우 유튜버가 득세해가지고 조선일보 구독 안 하겠다고 끊기 운동하고 뭐 이런다잖아요. TV조선 안 본다 그러고. 조선일보는 원래 그런 거에 예민한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수와 같이 결을 맞추는 주장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구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쭉 가면서 아마 그게 확연하게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업선과 관련돼서 드는 느낌은 이제 극우화 되잖아요. 정광훈 일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럼 그쪽에 붙는 것이 중도 확장이나 보수 정치를 복원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게 수월하자.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뭐 돈이 한 달에 수억 원씩 뭐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코인 장사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는 채널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언론 정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중동이 그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진보의 대통령도 조중동을 어떻게 하진 못했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냥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언론 기득권이 정치 기득권과 합쳐졌을 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재벌들까지 합쳐졌을 때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병폐가 지금 사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온 것도 이런 기득권 집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좋은 교수 아버지 밑에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 출신의 엘리트 나름대로 뭐 사실 늦게 됐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서울법대의 친구들과 형님들이 와서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다음 그 대선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난 대선 기간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조중동 플러스 왜냐면 조중동은 뭘 갖고 있으면 방송을 갖고 있잖아요. 신문은 어떻게 못해도 방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통위가 그 승인 재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가 됐는데 잘 안 됐죠 그때. 어떻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잘못 접근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정책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예를 들면 사실은 그 방송 시장의 광고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규제 같은 것들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다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중동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타격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라는 우려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망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조중동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안 되죠. 민주당에서 대통령 되면 안 돼. 윤석열 쟤 이상해. 쟤 미친 애인데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없어지면 안 돼.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나와야지 우리가 안전해라는 판단을 하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해석할 뭐 이유도 없고 아무 실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선 입장에서는 이재명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단 조금이라도 공익적 관점의 언론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살아서 먹고 살 건지 상업화에 성공할 건지 이거밖에 없지 정말로 공익적 관점은 전혀 없다는 느낌이었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되라고 하는 거 확고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조선일보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칼럼들도 썼지만 이재명이 정말 자기네가 안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안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되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칼럼 같은데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 칼럼에 묻어나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우리 언론의 오래된 나쁜 습성이기도 한데 조지고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길들이고 또 그러면서 같이 행동 통일을 하면서 위세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면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이렇게 한껏 국민의힘하고 함께 같이 행동 통일을 하면서 자기네가 덩치를 키우고 목소리를 키워나가면은 결국 우리를 못 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조선일보가 대놓고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계속 편향성은 계속 갖겠지만 옛날처럼 지난 대선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재명을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지금부터도 겁먹어가지고 그 정도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알고 슬슬 언론들이 지금 벌써 눕기 시작하잖아요. 풀처럼. 전 그러니까 눕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가고 있다 봅니까? 아직 완전히 거기는 그것까지는 자존심이 꼿꼿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눕는 거라고 보지만 최소한 양다리 걸치는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나중에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저항하듯이 뭔가 하고는 있지만 이전처럼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거나 모욕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재명 하기는 어렵다. 자, 그 말씀에 과거에는 그러면 두들겨 팼다가 다시 뭐 표현을 어쨌든 좋게 표현을 해주고 보도를 잘해준다는 걸로 해서 길들이게 했다면 지금 실제로 정서적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보수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바뀐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면 그대로 과거처럼 똑같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 제가 이제 언론 쪽으로 워낙 오랫동안 몸담고 계셔서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갈 거냐. 국민들은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배척하는 게 많이 생겼고 네, 맞아요. 문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나 또는 국가기관, 이제 공기업 이런 데서 이제 대기업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역시 이번 대도 정권이 교체가 되겠지만 과거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시냐고요? 글쎄 이거 그 대기업이 제일 정확할 텐데 대기업이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잖아요. 아마 전부 다 정권이 바뀐다에 많이 무게를 실었을 거예요. 내부 판단을 하는 걸.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맞춰왔던 기조들을 이제 하나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냥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들 다 올스톱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아니면 조중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후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다 사주가 있거든요. 사주를 건드리는 걸 제일 치떨리기 싫어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주는 이미 정권들을 계속 교체하는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전처럼 보도를 했다가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 다가올 불이익을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도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열심히 아마 신경 써가면서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완전히 눕지는 않더라도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히 뭔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가는 방법을 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렸던 것은 반드시 언론 개혁이 어떤 식으로든 첫 번째 진실의 기준, 사실의 기초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그 출발 지점이 돼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것이라도 반영되는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수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체포되면서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당장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오늘 이제 주식도 좀 올랐고 그리고 환율도 어쨌든 좀 안정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일단 반응은 요런데 혹시라도 윤석열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게 또 먹힐까?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테러 이런 뭐 테러가 되든 뭐 집단적 시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다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막 그거는, 나와가지고 네. 집단적으로 이제 조심은 해야 될 겁니다. 조심해야 예를 들면 된다. 뭐 예. 폭탄 테러에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 예를 들면 칼 같은 걸 가지고 박근혜 저 대통령도 그때 대선 선거할 때 신촌에서 아마 커터칼로 예, 예. 얼굴이 긁히고 이재명 대표는 목에 그렇습니다. 혈관을 찔렸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오늘 경호처 직원들의 행동을 보면, 예,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오늘 안 열어줬으면 이렇게 빨리 체포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준법 의식. 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상식,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90%는 그래요. 네. 10%만 저 윤석열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저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의견으로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난동을 부리고 뭐 어떤 사고를 치고 뭐 방화를 한다거나 뭐 칼 테러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우리 90%가 감시라고 제압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지금 그래도 추종하는 일부 그리고 또 다수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윤석열과 결별하는 것이 확실한데 내용적으로도 결별하느냐. 다르게 말씀드려 선거 부정에 대한 것 그리고 탄핵에 대한 것, 내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갈라서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궁금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도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결이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전면적으로 당에서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건 국민들한테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또 보수층 내부에서도 선거 부정을 동의하지 않는 층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면은 한 10%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확고하게 선거 부정을 믿는 사람들 정도인 것인데 거기에 당의 운명을 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조만간 저는 그 현실을 조금 더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기가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경험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 탄핵 때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때 한번 갈라져가지고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그때. 근데 저는 그 조각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딛고 올라와서 5년 만에 집권할 수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금단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을 기득권을 계속 그동안에 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때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사실 윤석열에 버금갈 만큼 자기 멋대로 전횡을 휘두르시 국정을 운영했어요. 이명박 때. 그리고 지금 종편 허가부터 시작해서 아예 여론지형을 뜯어고치서 구조적으로 바꾸자고 했던 게 이명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금단 증상이 비슷했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을 진보 정권에 내주고 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0년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을 허망하게 내주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힘이 안에 구심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